예, 남과 북이 이 시각 판문점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세부 사안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남 경로와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 등 민감한 안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연구소, 황보영 전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제 오늘은요, 평창 올림픽 관련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날 애수단 관련 회담이 있었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또 다뤄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내용들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일단은 나온 내용들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게 패럴림픽 관련해서 참가 의사, 대표단을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응원단 규모가 230여 명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남북 당국 회담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지금 행동으로 옮겨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과연 김정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평창이라고 하는 이 계기를 통해서 김정은이 작년까지 국제사회에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핵미사일 이미지를 벗고 평화의 이미지, 우리 민족을 중시하는 이미지를 뭔가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로서는 평화올림픽을 만들고 예. 남북관계 개선에 단초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평창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까지 하면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거의 한 달 반 동안 이제 계속 북한 선수들 대표단이 오가는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렇죠. 말이죠. 예. 막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응원단 230명이면 아마 이제까지 보낸 응원단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하여튼 김정은이 최대한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북측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애술단은 14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숫자 230명,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규모가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대표단이랄지, 또 기자단이랄지, 태권도 시범단이랄지, 이렇게 다 정말 합친다면 500명 가까이가 될 것 같아요. 상당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이 이론이 다 남쪽으로 온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역대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확정된 건 370명입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140에 230을 더하면 370이죠. 거기에 뭐 선수단은 규모는 작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태권도 시범단이 있고 고위급 대표단이 있고 그리고 관람단이라고도 또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 걸 합하면 최소 500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되는데 북한 입장으로서는 앞서 우리 문장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기회에 자기 체제 선정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평화 메시지, 뭐 우리는 그걸 다 신뢰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전개하려고 할 거고요. 우리는 또 그걸 다 알고 있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해서 북미 관계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오늘 그러한 구체적인 절차 규모라든가 오는 절차, 그리고 뭐 그 밖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의 일반 원칙이 다 합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뭐랄까요,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우리 황보 코치님께 여쭤볼게요. 뭐 북한에서 이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를 하셨는데 방금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선수단의 규모는 아직 모르거든요. 네. 아이스하키 팀이 북한에 몇 개 팀이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선수로 꾸릴 수 있는 규모들 어느 정도인지 그게 먼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북한 팀으로 나온다 그러면 엔트리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엔트리에 이제 23명 맞게끔 나오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단일 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3명에서 6명 정도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단일 팀 된다 그러면. 근데 지금 팀은 뭐 여자는 4개 팀, 남자는 한 6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실업팀은 아니고 국가 소속입니까? 뭐 우리처럼 뭐 상무 소속이랄지, 그러니까 군인 소속도 있고 경찰 소속이 있고, 남자들은 군인 소속이 있고 경찰 소속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팀 하나, 그다음에 도 대표팀 3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 오늘 나온 얘기 이제 패럴림픽의 대표단을 보내겠다. 그 대표단에는 선수단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일단 그렇다. 근데 이걸 북한이 남측에서 오케이 와라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합의가 됐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어요. 네. 보니까 패럴림픽이라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도 지금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북한에는 아직까지 장애인 아이스하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스하키는 이제 장애인 팀이 없을 것 같고요. 출전하는 이제 뭐 단일 팀을 한다고 해도 뭐 없고 출전한 저기도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은 저도 이제 북한에서 운동해봤지만은 다른 장애인 종목들은 운동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인권을 이렇게 무시 좀 하는 편이다 보니 장애인들이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조건 그런 거를 갖춰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들 운동하는 거는 어떤 종목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하계고 동계고 다. 아, 그래요? 예, 저희도 뭐 아이스하키, 말이 아이스하키지 거의 뭐 1년에 2달 정도밖에는 빙상훈련을 못 하거든요.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얼음이 이제 자동으로 얼어야지만 하키할 수 있고요. 나머지 10개월은 다 지상훈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양측이 협의한 내용 중에 이 마식령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스키장 이용 등에 관한 입장을 교환했다. 그랬는데 선생님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에 관한 입장이거든요. 이번 올림픽 기간에 누군가가 이용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이걸 뭐 어떤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지 이거 좀 애매해서요. 어떤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뭐 한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평창 동계 올림픽이니까 그 중에 일부의 경기를 마식령에서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김정은의 관심은 역시 마식령 스키장을 만든 것은 과거에 우리가 금강산 육로 관광이 이루어졌을 때 금강산과 함께 원산 일대를 모두 묶어서 결국 관광지구로 만들고 역시 마식령 스키장 만들어 봐야 북한 주민들 중에 그 마식령 스키장에 와서 스키 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스키 인구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면 김정은에게는 아주 돈벌이가 상당히 쏠쏠하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의 관심이 마식령에 있기 때문에 북한 이 오늘 회담 대표단들이 그런 언급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 막 그런 걸 얘기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번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그걸 어떻게 활용한다고 하는 거는 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참관단도 옵니다. 이 올림픽 시설 관련해서 좀 불러볼 것 같아요. 이 마식령 스키장도 그렇지만 이 북한 김정은이 어떤 시설이랄지 이런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어떤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 북한에서는? 글쎄요, 제가 이제 김정은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시대여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알았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김정일 살아 있을 때는 되게 동계 종목, 특히 아이스하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었어요. 그래서 대회도 이제 꾸준히 열었었고요. 오히려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는 팀이 없었을 때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4개 팀이 있었으니까 대회도 1년에 한 4개 정도는 이제 평양 올라가서 대회를 치르고 했었거든요. 관심도는 되게 높았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조 박사님, 오늘 이제 회담에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전종수나 이제 천혜성 차관은 예전에 이제 차관급으로서 지난번에 고위급 회담에 나왔던 인물이고, 물론 저기 원기류도 마찬가지죠. 김광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중앙통신 기자라고 하죠. 그 전에 과거에 이런 회담이랄지 체육활동 행사를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던 사람인데 그 회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물론 이제 그쪽 북측에서 앉힌 거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뭐 기자지만 원 소속은 아무래도 그 조선중앙통신이기보다는 노동당 뭐 그러니까 뭐 선전선동부라든가 뭐 아니면은 통일전선부 또는 뭐 보위부 이쪽에서 관련 업무를 하다가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정보 수집차 기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번에는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근데 기자를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은 나름 북한에도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추정해 볼 만한데 자기들의 취재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자유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선전선동 문제를 좀 이야기한다거나 아마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어때요? 김광국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자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회담에 대표로 참석했던 그런 일이 과연 있었는가 제 기억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통신사고 언론사지만 국영 언론, 다시 말하면 조선노동당의 지배를 받는 기구라고 봐야 돼요. 국가기구고요. 예. 그래서 지금 김강국이라고 하는 인물을 집어넣고 직함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예. 저도 남북회담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가장 좀 북한에게 불리한 부분은 우리는 사실 우리 대표단의 신상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북한 대표단은 아예 통보에 올 때 이 직함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직함이 있어도 조직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김강국 같은 경우는 우리 언론에 여러 번 포착이 됐습니다. 2003년입니까? 대구 거기에서 우리 보수단체하고 몸싸움을 하고 막 격렬하게 했던 그런 사진도 포착이 됐거든요. 화면에 나오죠?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서는 기자라고 말은 하지만 기자라고 하는 직책으로 내려와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보 수집을 한다든지 또는 통전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김정은과 북한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점에서 이 조선중앙통신이 어떻게 이것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이냐는 그런 부분들 선전선동 차원에서 또는 통일전선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할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역시 통신 문제라든지 언론 기자단에 관련된 문제 아마 그런 것들을 주로 논의하는 그런 이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언론에 대해서 북한 매체가 조금 한국 언론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위협을 했다고 할까요? 굉장히 잔치상이 제사상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뒤로 저 김강국이가 앉게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글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김강국이 앉았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지금 오늘 회담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실제 북한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날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언론 보고 뭐라 그러면서 자기 언론은 우리 남측을 비방하고 우리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이 비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헛꿈 꾸지 말라 그러고 이 잔칫날이 제사상이 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이렇게 공을 들여서 통큰 결단을 하고 있는데 남측에서는 뭐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뭐 핵 문제를 꺼내고 제재 얘기를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북한 언론에 나오는 그 내용이 북한의 진짜 속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남한 당국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코치님 단일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른 종목보다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단일팀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글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특히 우리 한국 쪽에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지금까지 훈련을 해왔는데 과연 이제 북한 아이스하키 팀하고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아니면 경기력이랄지 저하돼서 오히려 좀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 코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솔직히 단일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뭐 하셨는데 평화? 이거를 한다고 해서 평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밑거름 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요때뿐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요때뿐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 결국은 또 그냥 다 숲으로 돌아갈 것이고 저는 이제 그동안 4년 동안 고생한 선수들이 자기 실력을 어쨌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박탈 안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스포츠를 좀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김정은이 현재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신 거죠? 북한 체제에서. 뭐 북한 체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정말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리는 첫 동계 올림픽인데 이 올림픽에 정치적으로 너무 이제 북한의 지금 단일팀도 문제고 지금 공동 입장도 솔직히 저희는 지금 태극마크를 달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인공기인가 뭐 그걸 마크를 달고 지금 들어가게 생겼고 이러면 이건 저희한테는 그렇게 좋은 저기가 아닐 것 같아요. 선수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안 그래도 뭐 아무런 걱정 없이 지금 운동에만 매진해도 지금 뭐 실력 발휘를 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판에 이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후배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일단은 그렇다면 단일팀이 성사됐을 때
그 아이스하키 경기가 굉장히 힘든 경기를 알고 있잖아요. 조직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1, 2분 사이에 이제 선수 교체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선수 두세 명이 그러니까 선수 교체를 한다면 자, 그 정도는 양해할 수 있고 경기력이 전혀 진양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한 명이 바뀌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5대5 경기인데 예. 만약에 한 명이 바뀌게 되면 그 한 명이 거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엑스맨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5대4 파워플레이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력이 당연히 저희가 지금 뭐 5대5를 해도 부족한데 5대4로 하게 되면 한 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 판이거든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실력은 어때요? 그 역대 전적을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북한 선수들이 잘했던데 최근에는 저희들한테 좀 지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약해졌더라고요. 저도 작년 4월에 이제 강릉에서 여자들 이제 북한하고 이제 대결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보는데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수준 차이가 났던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이제 2003년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2006년도 때도 보면 저희가 이제 버리 쳐내기 바빴고 쫓아가기가 바빴어요. 저희가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북한 선수들이 저희 선수들한테 따라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보면서 되게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게 뭐 3명이 됐든 6명이 됐든 한 명이라도 끼면 어쨌든 오게 되면 장비를 입혀서 얼음판에 또 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왔는데 무장도 안 입히고 경기도 안 뛰키고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찌든 잠깐이라도 경기를 뛰키려면 저희 선수들한테는 경기력 저하가 좀 될 것 같아요. 그 북한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 두세 명이 와서 조금 빨리 좀 선발을 맞춰보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단일팀이 구성이 된다면 정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날짜가 지금 일단은 2월 9일인데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았고 20일 날 확정이 된다고 해도 또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과정도 있다 보면 일주일도 솔직히 못 맞추거든요. 정말 평화를 위해고 이거를 좀 뭔가 잘 해보고 싶었으면 최소한 1년 전에라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맞춰도 안 되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네요. 결국 북한이 평창올림픽 김정은이 정말 평창올림픽을 성공하길 바랬다면 일찍이 자기들 이 예선 통과한 선수들도 일찍이 신청했어야 되고 일찍부터 여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건 아닌 거 아니냐. 결국 열심히 피땀 흘려서 준비했던 우리 선수들의 마음에 멍만 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 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선수단하고 응원단이 서해선 육로로 오겠다 이렇게 이제 북측이 제안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예술단은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오겠다 했는데 자 일단 선수단과 응원단이 쪽 서해선을 택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나름대로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뭐 그런 배경이 깔려 있을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아무튼 화해의 상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서 그것을 또 사진에 담고 그러면서 북측으로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기여를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기본 북한의 입장이었을 거고요. 또 우리도 사실 뭐 그런 거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한국이 올림픽이라는 밥상을 차려놨는데 북한이 숟가락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보는 거죠. 북한이 차고 있는 총을 내려놔라. 이게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뭐 우리가 북측이 그러한 요구를 할 거 이해를 하지만 알면서도 속아준다는 식으로 행정 처리 같은 거는 스무스게 하고 아이스하키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은 우리 아이스하키 운동하시는 분들의 수고는 무엇인가 그 부분을 정부가 귀담아 듣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기를 올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을 만들고 실업팀을 만들어서 이런 생태계를 조성해 준다 이런 약속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제기된다면 뭐 지금 약간 좀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은 일단 서해선 육로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전에 개성공단 인원들이 출입했던 그런 루트 같은데요. 자 일단은 예술단은 이제 판문점으로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들 있잖아요. 네. 뭐 대표단이랄지 뭐 태권도 시범단이랄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올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일단 뭐 판문점을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예술단이 판문점으로 오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보면 200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판문점을 오는 인원만요. 자, 판문점을 택한 이유 예전에 보면 뭐 정주영 전 명예회장, 고급 정주영 명예회장의 어떤 소대 방북이랄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그 국민들한테 인상이 굉장히 심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판문점을 루트로 택한 이유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있던데. 예,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판문점 그러면 북한이 계속 좋아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유엔사가 관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예. 또 사실 북한 입만 열면 미국을 뭐 철천지 원수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상징이 판문점이라고 봤을 때 예. 판문점을 별로 계속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 판문점을 얘기한 것은 특히 한 11월 달에 오청성이라고 하는 북한군 병사가 이 자유를 찾아서 귀순을 했고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총격을 했던 예. 그곳인데 그곳을 이용해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어떤 평화 메시지, 평화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극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일 가능성이 한 가지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어떤 그 실무적으로 지금 개성공단은 2016년 초에 이제 중단이 됐고 거의 뭐 2년 가까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예.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판문점 같은 경우는 북한 대표단도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내려오는 편의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거침 나오셨으니까요. 좀 북한에 있었던 몇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번에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일단 예술단이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뭐 생소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그 삼지연이라는 게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 겁니까? 이 세 단어가, 세 자가. 글쎄요, 삼지연,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단어라든지 이런 예. 거를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그런 단어들을 예. 되게 뭐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예. 북한에서 솔직히 그런 거를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거를 막 신경 쓰거나 뭐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저도 뭐 쪽이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이라고 예. 친다면 뭐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이 뭐 어떤 성지화 개념으로 해서 뭐 방문을 한달지 그쪽이 굉장히 항일 빨치산 지역 김일성에 대한 예. 활동했던 곳으로 성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지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글쎄요, 삼지연 쪽에 이제 주민들은 어떻게 예.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북한 사람들이라면 일반인들이 뭐 백두산도 그렇고 예. 삼지연도 그렇고 평양도 그렇고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 딱 특정 인물들만 특정하게 갈 수가 있는 가볼 거지. 수가 없다. 예. 예. 그래서 뭐 살아도 진짜 평생 살아도 백두산 한번 못 가본 사람 많습니다.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김정일 시대까지만 해도요, 백두혈통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후계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능력으로 후계자가 된 거죠. 그런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사실상 너무 젊었고 후계 과정도 짧았기 때문에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혈통에 중점을 주고 백두혈통이다, 삼지연이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일이 거기서 태어난 건 맞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래는 뭐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이런 예. 설이 더 유력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정은은요? 김정은은 원산에서 태어났죠. 예. 네, 원산. 그러니까 지금 원산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정은의 탄생 그 장소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 그 어머니 고영이가 제1교포 출신이고 원산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설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지연은 백두산에 가기 위해서 삼지연 공항을 가게 돼 있고요. 삼지연에 또 사실 김정은이 중요한 계기 때마다 삼지연에 가서 회의를 하고 예. 거기에 가서 결의를 다지고 예. 그랬던 것이거든요. 예. 그게 삼지연 악단이 2009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그러니까 2008년인가요? 이 삼지연 악단이 만들어진 것은 김정일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름 하나하나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장성급 회담을 하기로 했을 때 북한이 백두산에서 하자고 그러길래 백두산? 그랬더니 삼지연 공항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삼지연 공항을 통해서 예.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삼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백두산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 그때 이제 분명히 알게 됐는데 예.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박사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일단 북한 참여한다는 게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미중일러 4강의 국가 원수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다른 정상들이 과연 올 수 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일단 미국 부통령, 펜스 부통령은 오기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3개국 정상들이 올 확률은 뭐 있다 없다 뭐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다 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뭐 외교 현안들도 얽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한테는 좀 아쉽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열 7위 한정을 보내기로 했는데 예. 개막식이고 대통령께서 폐막식에는 시진핑 주석을 다시 한번 초청하셨습니다. 중국 측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시진핑 주석이 오거나 또는 총리가 올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도핑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러시아 대표단이 못 오니까 푸틴 대통령이 또 3월 달에 선거도 있고 해서 올 가능성이 예, 매우 예. 낮다고 보고요.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일 관계 그 민감한 현안 때문에 안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또 미국에서 펜스 부통령도 오고 하니까 그런 예. 계기를 우리가 또 잘 설득하면 예. 아베 총리 경우에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동계올림픽 기간 그 올림픽 때문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이제 연기가 되는 상황인데 북한이 언제든지 이 중단 요구를 계속 할 거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내밀 수 있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데 미국의 어떤 전략 어떤 무기들이 괌이랄지 이런 게 전진 배치돼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지극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의 평창 대표단이 오고 남북 대화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예. 사실 남북 관계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북한이 핵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오히려 북한 매체를 통해서는 이 한미연합연습 연기가 아니라 아예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북한의 본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미국도 하고 있고 제가 볼 땐 우리 국군들도 예. 뭐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그런 대비가 평창올림픽이 안전한 올림픽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북한의 어떤 도발을 억제하고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예. 갖추는 것이니까 예. 미국도 남북 대화를 찬성하고 지지하지만 결국은 이런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북한을 비핵화의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비 태세가 늘 유지돼야 한다라고 예. 하는 것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연구소 그리고 황보영 전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였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